검은색 승용차 3대가 들어왔습니다. 보위부였습니다. 그들이 끌고 나온 사람은 박 비서, 김여정 동지의 최측근이었죠. 항상 단정한 양복을 입고 누구보다 충성스러웠던 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은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방에서는 딸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고 아들에게서는 군대 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48세 경호원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충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구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위해 탈북한 새터민들에게 희망의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제가 김여정 동지의 전속 경호원으로 발탁된 건 2018년 봄이었어요. 호위 총국에서 15년을 일한 끝에 받은 영광이었죠. 그날 상급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동무는 이제 당 중앙의 핵심을 지키는 사람이야.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평양 중심부 창광거리 근처 15층짜리 아파트.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매달 특수 배급이 나왔어요. 쌀, 기름, 고기까지요. 아내는 간호사였지만 제 덕분에 좋은 병원에 배치되었고 아들은 군에서 간부 후보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딸은 김일성 종합대학 예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에서 산다는 게 다 똑같은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평양 중심부는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상점에는 물건이 있었어요. 물론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김여정 동지 옆에서 일한다는 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하루도 마음 놓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일정을 따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아니,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2019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김여정 동지의 측근 중 한 명이었던 리 부부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셨을까요? 항상 웃는 얼굴로 주변 사람들을 챙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리 부부장 동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야. 그 동료의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묻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서늘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해 겨울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 고혈압이 심해지셨어요. 약이 필요했죠. 제가 호위총국 소속이었지만 그 약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지금 없습니다. 다음 달에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아내가 여기저기 수소문했어요. 장마당에도 가보고 아는 의사들한테도 연락했죠. 결국 중국산 약을 비싼 값에 구했습니다. 한 알에 미화로 $5씩 했어요. 이게 평양 특권층 생활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2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약을 구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합병증이 왔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죠. 제가 김여정 동지를 모시는 경호원인데도 제 어머니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 날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하고 당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그 의문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는 몰랐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김여정 동지의 집무실 앞에서 경호 임무를 서고 있었죠.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드나드는 간부들이 서너 명 정도였는데 그날은 보위부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가 3대나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표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박 비서 동지 계십니까? 그들이 물었을 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비서라는 분은 김여정 동지의 최측근이었거든요. 50대 초반 항상 단정한 양복을 입으시고 말씀이 적으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안에 계십니다. 제가 대답했죠. 보위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도 안 돼서 박 비서가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끌려 나온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걸어 나오긴 했는데 양팔을 두 사람이 붙잡고 있었거든요. 박 비서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체념이 가득했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이 작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김 대좌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충격받았나? 처음 보는 거지? 예. 대좌 동지, 저분이 무슨 잘못을? 몰라. 김 대좌가 끊어서 말했어요. 우리는 몰라야 해. 알면 우리도 저렇게 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에게서는 군대 생활이 잘 되고 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박 비서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충성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비서의 가족들도 모두 평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와 두 자녀, 심지어 70이 넘은 노모까지요. 함경도 산골로 추방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분이 대체 뭘 했길래? 제가 중얼거렸죠.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 돈을 빼돌렸다던데. 동료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뭘 알겠나? 윗분들 심기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냥 끝이야. 심기 하나 잘못 건드리면 끝.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기분이 나빠서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 옆에서 아내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족은? 아내도 아들도 딸도 평양에서 쫓겨나겠죠.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충성해도, 제가 15년 동안 당을 위해 일해도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한 게요. 직장에서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저를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보위부에 고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료들끼리 모여서 속닥거리는 걸 보면 혹시 내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생겼죠. 이상하게도 그 뒤로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3월에는 재정 담당 과장이 사라졌어요. 4월에는 외교 라인에 있던 참사가 보이지 않았죠. 5월에는 더 이상 세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김여정 동지 주변을 정리하는 작업이었던 거죠. 누가 명령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진짜 공포는 곧 제 앞에 나타날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김치를 많이 담갔어요. 아내가 올해는 배추값이 괜찮네 하면서 20포기를 사왔죠. 평소 같으면 같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요. 그 해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아내가 일하는 걸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밤에도 자다가 깨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죠. 제 안에서는 뭔가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10월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최 과장이라는 분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셨을까요?
김여정 동지의 외교 라인을 담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박 비서처럼 보위부에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부터 안 나오셨죠. 최 과장 동지는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 알아서도 안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최 과장이 중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탈북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중국에서 제거됐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최 과장의 가족들도 평양에서 사라졌다는 거요. 그때부터 저는 출근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마다 오늘은 내가 끌려가는 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로비를 지나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보위부 차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누가 저를 감시하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삶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두려운 삶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삶 말이에요. 11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던 강 대좌가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강 대좌는 50대 후반 호위총국에서 30년을 일하신 베테랑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원칙을 지키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왜 조사를 받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강 대좌 동지,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물었습니다. 강 대좌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분의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안 주무신 것 같았죠. 철민아.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조심해. 여기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 말을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일주일 뒤 강 대좌는 자리에서 해임됐습니다. 평양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30년 충성의 대가가 그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48살. 인생의 절반을 당을 위해 살았습니다. 충성했고 희생했고 믿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뭡니까? 끝없는 의심과 감시 그리고 공포였습니다. 2022년이 밝았어요. 새해 첫날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명절 휴가를 나와서 집에 왔거든요. 1년 만에 보는 아들이 많이 컸더라고요. 어느새 22, 제 어깨를 넘어선 키의 군인다운 체격이 됐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그래, 아버지는 건강하다. 거짓말이었죠. 딸이 떡국을 떠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올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출근길에 뒤를 돌아보고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걸요. 이 아이들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김여정 동지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진이 바뀌고 보좌관들이 바뀌고 심지어 경호원들까지 바뀌었어요. 제 동기 중에서도 2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바뀌는 겁니까? 제가 남은 동료에게 물었을 때 그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리하는 거지 뭐. 윗선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채우는 거야. 우리도 언젠가 그럴 수 있지. 그 친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니, 그럴 거야.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간 문제다. 저도 언젠가는 저들에게 끌려갈 겁니다. 박 비서처럼, 최 과장처럼, 강 대좌처럼요. 그리고 제 가족들도 평양에서 쫓겨나겠죠. 어쩌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가야 하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아내와 아들과 딸을 두고 혼자 도망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게 선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2022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들이 시작됐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 누워 계셨던 그 모습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철민아,
너무 열심히 살지 마라. 내 몸 챙겨라. 어머니는 아셨던 걸까요? 이 체제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충성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옆에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을 내다봤죠. 평양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차 한 대가 지나갈 뿐이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7월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출근했더니 제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날 잠그고 갔는데 말이죠. 안에 있던 개인 수첩의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누가 뒤진 거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위부가 조사를 시작한 건가? 아니면 동료 중 누가 저를 의심하는 건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한 동료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철민아, 요즘 말 조심해. 귓속말이었습니다. 내 얘기가 나오더라. 무슨 얘기요? 몰라. 그냥 조심하라고. 그 친구가 재빨리 자리를 떴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에 쏟아지는데 추웠어요. 온몸이 떨렸죠. 이건 공포였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을 때 제 눈이 보였습니다. 충혈된 눈, 파리해진 얼굴. 이게 저였어요. 48살 남자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대로 있으면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끝난다는 걸요. 보위부에 끌려가 죽거나 아니면 공포에 미쳐서 죽거나. 8월 초였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할래? 아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떠나다니요? 그냥.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우리 아이들도 사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아내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집안에 들이운 먹구름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떠나느냐는 거였죠. 저는 호위총국 소속이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출장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죠. 게다가 가족이 있었습니다. 혼자 도망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9월에 들어서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라도 먼저 나가자.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다음 어떻게든 가족을 빼내는 방법을 찾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다가 다 잡히는 것보다는 쟤라도 살아서 나중에 그들을 구하는 게 나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살도 안 된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요. 아들도요. 군대에 있는 아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거라는 생각이요. 아내는요. 남편이 도망친 여자가 되어 평양에서 쫓겨날 거라는 생각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적어도 제가 살아서 나가면 언젠가 그들을 구할 기회라도 생기니까요. 10월 중순 저는 비밀리에 브로커를 접촉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에 중국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했죠. 몇 번을 만나고 나서야 겨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화 5,000달러. 두만강 건너서 중국 땅까지만 데려다 줄게. 브로커가 말했어요. 5,000달러.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조금씩 모아둔 돈, 아내 몰래 팔아둔 물건들, 그걸 다 긁어 모으면 3,000달러 정도였죠. 3,000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안 돼.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어요. 선불이야. 아니면 거래 없어. 결국 아내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자고 있는 방을 보면서 아들이 군대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울었죠. 언제요? 빠르면 다음 달. 꼭 살아서 가요. 우리 기다릴게요.
아내가 몰래 모아둔 금반지 2개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였어요. 이거라도 팔아요.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반지를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48살 남자가 호위총국 대좌가 아내 앞에서 울었어요. 11월 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 얘기를 했고 아들은 휴가 나오지 못해서 전화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곧 휴가 나가면 뵐게요. 그래. 아들아, 아버지가 많이 사랑한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꼭 다시 만나자. 네. 꼭이요.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지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장소는 해산 근처 작은 마을이었어요. 평양에서 기차로 16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죠. 출장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서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호위총국 대좌가 해산에 간다? 당장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상급자가 별 의심 없이 허가를 내줬어요. 사흘 안에 돌아와. 예, 알겠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들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가고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이 땅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구나. 해산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브로커가 지정한 여관으로 갔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죠. 방은 추웠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 두만강이었어요. 밤이 되자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됐나?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죠. 예. 옷 갈아입어. 그 양복 입고는 못 가. 브로커가 건넨 옷은 누더기 같았어요. 찢어진 작업복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바지였죠. 군인 출신인 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일부러 허름하게 입혀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5,000달러를 건넸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좋아. 밤 11시에 출발한다. 강 건너는데 10분 정도 걸릴 거야. 내가 신호하면 뛰어. 멈추지 마. 뒤돌아보지도 마. 중국 땅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사람 따라가면 돼. 그 사람이 누군데요? 몰라도 돼.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는 게 많을수록 위험해. 밤 10시가 됐을 때 여관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었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보이부가 미행하는 건 아닌지요. 강가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만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죠. 잔잔해 보였지만 가까이 가니 물살이 새더라고요. 저걸 헤엄쳐서 건너간다고요? 그래. 수영 못하나?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됐어. 가자. 브로커가 앞장섰어요. 저는 그 뒤를 따랐죠. 강둑을 따라 10분쯤 걸었을까요? 브로커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야. 이 지점이 제일 얕아. 그래도 허리까지는 차. 순찰대는요? 5분마다 한 번씩 돈다. 지금 막 지나갔으니까 우리한테 3분 있어. 3분. 딱 3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잘 들어. 브로커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강 건너편에 바위 2개 보이지? 저 사이로 올라가. 거기서 20m만 더 가면 작은 오두막이 있어. 거기서 기다려. 당신은 안 가요? 나는 여기서 다음 사람 기다려야 돼. 브로커가 시계를 봤습니다. 자, 이제 가.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차가웠습니다. 7월인데도 물이 얼음장 같았어요. 무릎까지 차더니 허벅지, 허리까지 차올랐죠.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가자. 그냥 가. 물살이 새더라고요.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48살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같았으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탐조등이었습니다. 순찰대였어요. 안 돼.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거였어요.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에요. 총 맞고 죽거나 아니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와. 돌아보니 북한 쪽 강둑에서 누군가 손짓하고 있었어요. 브로커였습니다. 저보고 돌아오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왔어. 돌아갈 수 없어. 불빛이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빛이 물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물속으로 머리를 박았습니다. 숨을 참았죠.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느님, 부처님, 누구든 좋으니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북에 두고 온 아내, 아들, 딸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도 났어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빌었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찰대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살았어요. 제가 살아 있었어요. 다시 물살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추워서 감각이 없었죠.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한 발, 또 한 발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기어 올라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무거웠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헐떡거렸죠.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북한 땅을, 제 고향을, 제 가족을 영영 등지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오두막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20m쯤 갔을 때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렸어요. 조선족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제게 마른 옷을 던져줬어요. 빨리 갈아입어. 여긴 오래 있으면 안 돼. 젖은 옷을 벗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 떨리는 건지 두려워서 떨리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고 나니 남자가 컵 하나를 내밀었어요. 뜨거운 물이야. 마셔. 물을 마시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여기서 1시간만 쉬어. 그 다음에 차로 이동할 거야. 어디로요? 묻지 마. 아는 게 많으면 위험해. 브로커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1시간 뒤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했어요. 낡은 승합차였죠. 뒷좌석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들 탈북자였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했죠. 차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어요.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은 컴컴했어요. 가끔 마을 불빛이 보였지만 차는 그냥 지나쳤죠. 새벽이 되어서야 어느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사흘 있어. 조선족 남자가 말했어요. 밥은 하루 2번 준다. 밖에 나가지 마. 소리 지르지 마. 공안 오면 다 죽어. 공안. 중국 경찰이었죠. 방은 좁았어요. 4평도 안 돼 보였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환기도 안 됐죠. 3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사흘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날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피곤해서 잠만 잤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날부터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죠.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젊은 여자였어요. 25쯤 돼 보였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괜찮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두고 왔어요. 여자가 작게 말했어요. 엄마가 너만이라도 가라고. 그래서 혼자 나왔어요. 저도 그랬죠. 가족을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그 사람들도 나중에 구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말에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영원한 이별일까? 사흘째 되던 날 밤 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트럭 짐칸이었어요.
컨테이너 같은데 10명쯤 타고 있었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조용히 해. 밖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트럭은 밤새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죠. 그저 견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트럭이 멈췄어요. 문이 열렸을 때 눈이 부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왔거든요. 내린 곳은 조선족 마을이었어요. 연길 근처라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일해.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 새로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이요? 식당에서 설거지. 하루 12시간. 월급 없어. 대신 밥이랑 잘 곳은 준다. 노예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공안에 잡히면 북으로 송환되니까요. 식당 일은 힘들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설거지, 청소, 심부름까지 다 했죠. 주인은 조선족 아주머니였는데 차가웠어요. 일 안 하면 쫓아낸다. 공안한테 신고한다. 협박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다시 브로커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으로 갈 거지? 예. 추가 비용 필요해. 미화 3,000달러. 뭐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5,000달러 냈잖아요. 그건 여기까지 오는 거. 남쪽 가려면 더 내야지. 그런 돈 없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일해. 이래서 뭐든지. 브로커가 비웃었어요. 사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어요. 그날 밤 절망했습니다. 여기서 3,000달러를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아니, 평생 걸려도 못 모을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북에 있을걸.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미 탈북자로 찍혔을 겁니다. 돌아가면 죽어요. 2023년 9월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50대 남자였는데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탈북자시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명함을 건넸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으시죠? 예.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밤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준비하세요. 가져갈 짐은 최소한으로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였으니까요. 토요일 밤 선교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모릅니다. 그 모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의미인지 곧 알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11시 선교사님의 차를 탔습니다. 제 이름은 김 목사입니다. 지난 10년간 탈북자들을 도와왔어요.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각오는 하셨죠? 예. 각오했습니다. 좋아요. 먼저 윈난성으로 갑니다.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요. 차는 밤새 달렸어요. 뒷좌석에는 저 말고도 탈북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죠. 말이 없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틀을 달려서 윈난성에 도착했습니다. 국경 근처 작은 집에 머물렀어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대기했죠. 왜 기다리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드디어 국경을 넘었어요.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죠. 산길을 걸었어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48살 몸으로 산을 오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가요. 힘내세요. 목사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3시간을 걸었을까요? 드디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어요. 이제 중국은 벗어났어요. 목사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안전한 곳은 아니에요. 라오스 경찰한테 잡히면 북으로 송환될 수 있어요. 라오스에서는 버스를 탔습니다. 낡은 버스였어요. 에어컨도 안 나왔죠.
열대 기후라 덥고 습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물도 부족했죠. 버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죠. 함께 가던 젊은 여자가 쓰러졌어요. 물 주세요.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물을 나눠줬어요. 조금만 참아요. 곧 도착해요. 그 여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두가 각자의 지옥을 견디고 있었어요. 라오스 남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해요. 태국 국경까지 메콩강을 건너야 하는데 단속이 심합니다. 잡히면요? 라오스 경찰한테 잡히면 뇌물 줘야 하고 안 통하면 북으로 송환돼요. 목사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도 한 분을 잃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보트였어요. 6명이 탔는데 배가 기울었죠.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 퍼내세요. 빨리. 목사님이 소리쳤어요. 모두 손으로 물을 퍼냈습니다. 미친 듯이 퍼냈죠. 배가 가라앉으면 우리 모두 죽는 겁니다. 그때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선이야. 뱃사공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엔진 끄고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이 속삭였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순찰선이 점점 가까워졌죠. 불빛이 우리 배를 비췄습니다. 또 잡히는 건가? 두만강에서처럼 또 잡히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순찰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못 본 건지 못 본 척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1시간 뒤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목사님이 웃으셨어요. 방콕까지만 가면 돼요. 방콕까지는 차로 이동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죠. 도착했을 때 온몸이 쑤셨어요. 제대로 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방콕의 어느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따뜻한 밥을 주셨습니다. 김치도 주셨죠. 얼마 만에 먹는 김치인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해요.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보호 신청하면 돼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대사관에서 신원 확인하고 북한 사람 맞는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태워줘요. 1달 정도 걸릴 거예요. 1달.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생겼어요. 태국 경찰이 교회로 왔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었죠. 모두 나와. 경찰들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6명이 작은 다락방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숨소리도 내지 않았죠. 경찰들이 아래층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이번엔 진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잡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님,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신성한 곳이에요. 불법 체류자 있다는 제보 받았어. 없습니다. 확인하셔도 돼요. 한참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경찰들이 돌아갔습니다. 뇌물을 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둘러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보였을 때 울컥했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나라의 국기였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탈북자 보호 신청하러 오셨나요? 예. 신원 확인하고 조사 좀 하겠습니다. 시간 걸려요. 그날부터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지냈습니다. 1달 동안이요. 매일 조사받고 면담하고 서류 쓰고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여기는 안전했으니까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비행기표 나왔어요. 이틀 뒤 출발합니다. 한국행 비행기표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설렜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한국에 가면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아들, 딸.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꼭 다시 만나자.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이틀 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태국 땅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저는 인천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건가? 믿기지 않았죠. 탈북자이십니까? 공항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세요. 별도 공간으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갑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 받으실 거예요. 하나원.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이라고 들었습니다. 차장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놀라웠어요. 도로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죠. 건물들이 높고 거리가 깨끗하고 사람들이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이게 자유구나. 하나원에 도착해서 첫날 밤 방에 혼자 누웠습니다. 조용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리며 끌고 갈 것 같은 공포가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살았구나. 나 살았구나.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었어요. 말투부터 배워야 했죠. 북에서 쓰던 말이 남에서는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야 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꼬박 아니라 꼭이라고 하세요. 공화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은행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편의점 이용법까지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일들이 저한테는 다 새로웠어요.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밤 11시였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여기 이 시간에도 장사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4시간이요. 점원이 웃었어요. 24시간. 밤에도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라면 하나를 샀어요. 1,500원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이 라면을 사는데 누구 눈치도 안 봤구나. 허락도 필요 없었구나.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했어요. 저는 48살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죠. 하나원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호 경력이 있으시니까 보안 쪽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보안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어요. 북에서 뭐 하셨어요? 경호원이었습니다. 아, 그럼 경력이 있으시네요. 채용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누구 허락도 필요 없는 제가 번 돈이었죠. 은행 앞에 서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200만 원. 이게 내 거구나. 첫 월급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문을 잠그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죠. 방에서 처음 잔 날 밤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가득했어요. 쌀, 고기, 야채, 과일, 과자, 음료수.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죠. 북에서는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장마당에 가도 물건이 귀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넘쳐났습니다. 사과 한 봉지를 샀어요. 집에 와서 하나를 베어 물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사과를 먹을 수 있구나. 하지만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이 났어요. 아내, 아들, 딸.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소식을 들으려고 브로커한테 연락했습니다. 돈을 줬어요. 한참 뒤에 연락이 왔죠. 가족들 평양에서 쫓겨났대. 지방으로 갔다더라.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도망쳐서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려워. 감시가 심해서.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어요. 취해서 울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야 했어요. 2024년이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말투도 자연스러워졌고 일도 익숙해졌죠. 북한 인권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김여정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더 위험해질까 봐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첫 강연을 했을 때 떨렸습니다. 청중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제 또래 어르신들도 있었죠. 제가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권력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요.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분노했어요. 어떤 분은 놀라워했죠. 강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가족들 꼭 다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통일.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요.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어요. 아내도 아들도 딸도 다시 만날 수 있죠.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무사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요. 그리고 통일이 되기를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같은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걸 잃었어요. 가족을, 고향을, 제 인생의 절반을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숨 쉴 수 있으니까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렵지 않은 것,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북에 있는 2천만 명은 아직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 가족도 그 중에 있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두만강을 다시 건너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쳐서가 아니라 떳떳하게요.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제 가족을 찾고 싶어요. 여보, 나 왔어. 늦어서 미안해.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계속 말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을요.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